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노란봉투법, 사실은 불법 파업 조장법 이렇게 고쳐 부르기로 했는데, 이 법을 좌파들이 강행할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취지의 논평을 칼럼으로 했습니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이제 이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원래는 이제 이 법이 2014년에 쌍용차 파업에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불법 파업에가 47억을 배상해라. 예, 이런 데 판결이 났어요. 그때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이제 그 47,000원 넣어가지고 도와준 게 이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노란봉투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에 막을 수 없지만 네, 지금 이게 이번에 개정하려는 법은 완전히 그 불법 파업했을 때 네, 손해배상을 청구 못하는 이런 게 법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그 황건적 보호법이라 봐요. 황건적처럼 이게 황건적. 완전 도둑놈들 불법 파업하니까 이걸 이게 보호해주는 법이다. 그 삼국시대에 나타났던 그 도적대들 황건적 머리에 그 노란 두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칼하고 저울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게 저울입니다. 네, 이 말은 이제 법은 형평 균형이 맞아야죠.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면 네, 사용자는 이제 정당하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네, 합법적으로 하면 이게 청구 못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균형, 형평 아닙니까? 예, 따라서 너무 노조 쪽으로 저울을 아예 기울게 만드는 이거는 형평, 평등에 반하는 잘못된 법이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서정욱 변호사하고 다뤄야 될 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대통령이 귀국을 하는데요. 예. 국장 엘리자베스 2세 국장 참석부터 유엔 총회에서의 외교, 뭐 거기서 나온 이게 이 사적인 얘기에 이르기까지 좌파들이 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딴죽을 걸고 그랬어요. 그 문제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뭐 모든 게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네,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하면요. 네, 한 문장으로 예, 저는 이래 봅니다. 이 모든 게 가짜 뉴스 있잖아요. 네, 이거는 결국은 이제 민노총, 민주당 등 수구 꼴통 좌파들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승민, 이준석 등 위장 좌파들. 그러니까 정통 이게 수구 꼴통 좌파들하고 네, 그다음에 유승민처럼 이준석처럼 위장 좌파들 이 두 세력이 연합해 가지고 제2의 광우병, 제2의 세월호 네, 이런 데 조작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네, 네, 이런 게 그 공작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예, 문장이 너무 길면 네, 한 단어로 하면 그냥 제2의 탄핵 공작이다. 제2의 탄핵 공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진짜 탄핵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벌써 그 정광훈 목사님 영상이나 보십시오. 김건희 특검, 네. 윤석열 탄핵 지금 이제 벌써 움직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MBC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모든 이게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완전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시민단체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네, 네, 형사 고발도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을 대표해서 MBC를 상대로 이제 그 손해배상 정신적 위조라고 있잖아요. 네, 이런 데 민사소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통위도 물론 이제 한상혁이 있지만 요즘 이게 좀 흔들리니까 네, 네, 행정 제재도 요구하고 네, 모든 이게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초기에 이 좌파들의 쿠데타물을 진압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2의 탄핵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좌파들이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또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온갖 그 공작과 뭐 테러 뭐 이런 거를 써온 것은 70년 넘잖아요. 좌파들의 그런 공작은 뭐 새로울 게 없어요. 놀랄 것도 아니고 원래 했던 자들이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5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 이 내부의 배신자들 때문에 힘없이 쓰러졌잖아요. 그 지금도 만약에 제2의 탄핵을 저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저것들이 독자적인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은 또 다른 이 내부의 집단 반역을 유도하려고 할 거다. 아까 말씀하신 유승민이 뭐 이준석이 또는 이번에 수석 부의장 하려다가 이제 결국은 못하게 된 김무성이 뭐 바깥에 있는 김종인이 이런 자들이 다시 그런 반란에 가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거 뭐 손자병법, 오사병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중국의 그 병법서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이거 제가 읽는 게 좀 취미라서 보면 이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네. 내부의 적 한 명이 외부적 100명보다 무섭다. 그렇죠. 내부의 한 명이 갑자기 총질하거나 갑자기 수류탄 던지면 방어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외부의 100명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내부 총질하는 이 자들에게 더 무서운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유승민이나 그다음에 이준석이 하태경이 김웅이 이런 자들부터 이게 처단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제가 저번 주에다 말했는데 한 번 쏘으면 쏘긴 놈들이 나쁜 놈이야. 한 번 이게 제가 탄핵 당했잖아. 네. 이때는 이게 쏘긴 아들 민노총이든 문재인 등 민주당이든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이 나쁜 놈이에요. 한 번 쏘으면. 근데 이번에 또 쏘잖아. 또 쏘으면 이게 우리 자유파가 우리가 바보입니다. 한 번 쏘으면 쏘긴 놈이 나쁜 놈이야. 근데 두 번 쏘으면 쏘은 자가 바보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법률 체계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사기죄, 어허. 법률 체계도. 아, 그래요? 따라서 어떻게 저는 나옵니까? 사기죄가. 예, 사기죄도 이게 처음에 하면 예. 한 번은 이게 사기범이 잘못됐지. 어허. 두 번부터는 이게 피해자가 오히려 과실이 커지는 아하. 이런 게 그 형량이 아,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따라서 저는 이번에 있잖아요. 이번에 그 아까 말했처럼 이게 MBC 이런 게 민노총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또 민주당의 이재명 포함해서 이런 자들. 그 다음에 저는 유승민이가 가장 간악하다 봐요. 유승민이가 이게 뭐 조문도 안 하고 뭐 쪽팔리는 걸 국민의 몫이라고 얼마나 이게 좌파보다 더 비난했잖아요. 네. 이런 이게 자들은 반드시 저는 가짜뉴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요. 발언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국회가 발목 잡아가지고 이게 1억 불 예산 안 주면 우리 국제사회 보기에 대통령이 부끄럽잖아요. 면이 안 쓰잖아요. 이런 취지라는 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이걸 이게 짜깁게 하고 왜곡하고 해서 완전히 뭐 미국 의회를 뭐 XX라고 욕을 했다니 바이든을 뭐 욕했다니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공작을 했단 말이에요. 앞뒤를 보면 아는데 따라서는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되나 보요. 그래요. 지금 그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그 지금 정진석 비대위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비대위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전대를 하면 지난번에 그 나경원이 이준석이한테 어이없이 그러니까 황당하게 졌는데 그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만들고 30%를 사실은 좌파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안 고치고 전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고치고. 왜냐하면 그때도 안 고쳤으니까. 그래 놓고 유승민이가 출마를 한다거나 뭐 이준석이가 뭐 이게 이제 추가 징계가 어찌 잘못되거나 하면 출마할 수가 있잖아요. 또는 이자들이 내세우는 제3자가 출마한다거나 해서 다시 당권을 탈취하려고 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데 예. 일본 사람이나 북한 애들이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으면 이게 맞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하면 문재인이가 계속 되겠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게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우리 그 국민 국적에 있는 네. 국민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방 선거는
외국인도 할 수 있어요. 지방선거는 이게 거주지만 있으면. 예,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경기도지사 예. 김은혜가 이제 김동연한테 아슬아슬하게 졌죠. 저는 이제 조선족이 좌우했다 봅니다. 아하. 조선족이 우리나라 100만 이상 들어와 있죠. 경기도에 많이 살아요. 엄청 많죠. 예. 그러면 이게 중국 조선족은 대부분 이게 문재인 일파 찍는단 말이에요. 왜 문재인이가 중국 추종자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하냐?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대표를 좌파들이 뽑는다. 예. 그럼 이게 공정하냐? 지금 여론조사하면 이게 좌파들 포함하면 유승민, 이준세가 1, 2등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어떻게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봐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역선택 방지하는 조항을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이게 걸을 수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엮는 거. 요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됩니다. 네. 이 말은 이게 우리도 가입해야 돼요. 우리도 이게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토요일이 우리 정통 자유우파 국민들도 당비를 내고 가입해서 이게 주인 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이준석, 유승민, 김웅, 하태경 이런 게 좌파들의 난동을 막을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역선택 방지 조항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두 가지 대책이 다 필요하다 봅니다. 예. 저는 뭐 이제 우리가 주인 노릇 하자고 하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공감하고요. 또 많은 자유파 단체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그냥 밖에다 두고 그냥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만 하지 말고 모두 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우리가 주인 노릇 제대로 하자 이런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당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것대로 하고 그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기존의 70대 30 그러니까 당원 70 국민 30이라는 룰을 놔두고 국민 30에 해당되는 여론조사에 그 좌파 지지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걸러내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뭐 조항 하나 설정하면 됩니다. 어느 당 지지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정당 지지 조사인가 보다 생각하고 민주당 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을 빼버리면 되거든. 자, 그런데 이것도 그 역투표를 원천 방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고 좌파들이 국민의힘 지지합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대책이다. 그 완전한 대책은 뭐냐?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30%를. 아니 당대표 뽑는데 왜 일반 국민한테 물어보냐고요. 그냥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100% 당원 투표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직 후보자들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나 뭐 시장 후보들은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본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당심의 지지도 받지만 민심, 국민의 지지도 받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 당심 플러스 민심을 결합해서 공직 후보자 선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당대표는 당원의 지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 30을 아예 100% 당원으로 선출한다 그러면 역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물론 그럴 경우에도 좌파 간첩들이 입당을 해서 찍는 수는 있겠네. 그러나 이제 그건 극히 소수라고 봐야 되니까 저는 사실은 100% 당원 투표로 뽑는다라고 당원을 고치는 것이 맞다. 아니면 30%를 10% 정도로 줄이고 그 10%에도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공감하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원내대표 뽑을 때요. 원내대표 뽑을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70% 뽑고 30% 여론조사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원내대표는 이게 100% 의원들만 뽑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 당원들만 당대표 뽑아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대통령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는 본선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필요할지 몰라도 저는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당대표는 당원이 이렇게 뽑는 게 맞죠. 저도 이게 없애거나 아니면 이게 대폭 축소하는 이런 게 대책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에 그렇게 해도 100% 당원 투표로 해도 선관위에다가 투표 관리를 맡기면은 허사입니다 이러셨는데 지금 선관위는 예전의 선관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이런 그 우려가 또 일리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는
70, 30 하면서 국민 여론조사 30 막 이렇게 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논란이 있거나 사고가 있을까봐 선관위에다 맡기는 건데 100% 당원 투표를 하면 선관위에 맡길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당 선관위에서 하면 돼. 100% 당원 투표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겠냐고. 예, 그러니까 저는 100% 당원 투표가 원안이다. 그러면 굳이 선관위에다가 맡길 필요도 없다. 중앙당 선관위에서 하면 된다. 예,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게. 그래서 이제 그 외교 참 뭐 네. 있잖아 문제 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러세요. 예. 이 외교라는 거는요. 외교라는 거는 이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보통 이 전쟁이라는 거는 피를 흘리는 외교예요. 예. 우리가 이제 전쟁도 다 외교로 끝납니다. 회담으로. 2차 전쟁도 이게 샌프란시스코 회담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외교도 정말 이게 전쟁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럼 이게 대통령이 최전선에서 완전히 외교 전장터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이게 그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 이게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설령 100번 양보해서 설령 이게 미국 의회에 뭐 좀 비속어 썼다 치더라도 이렇게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이게 국위가 아닙니까? 외교라는 게. 예. 근데 그게 또 전혀 아닌 걸 180도 이게 가짜뉴스로 조작해가지고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부 총질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당에서 내부 총질은 이준석이 하는 게 내부 총질이고 네. 그다음에 외교 전장터에서 하는 거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하는 게 이게 바로 내부 총질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네. 따라서 저는 항상 이 내부 총질 이런 게 반란자들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관용이 없어요. 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철저하게 아마 돌아오면 오늘 캐나다 마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네. 철저하게 MBC부터 책임을 물을 걸로 알고 있고 네. 물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스타항공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뭐 그동안 의혹은 뭐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시중에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네. 문재인가 먼저 구속될지 이재명이가 될지 상당히 문재인 수사도요 많이 이제 턱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 타이 이스타 예. 요거는 이제 그 실제는 이제 문재인의 사위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영어 이름이 그래요? 서창호. 근데 영어로 전부 제임스라고 써놨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애가 이름은 제임스로 써. 그래요? 형식은 이제 그 사위 수사인데요. 예. 실제는 이게 이상직이하고 문재인하고 매관마직 있잖아. 어. 사위하고 딸한테 돈을 주고 자리 바깥 가진 이런 게 수사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실질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가 이상직이한테 자리를 주고 그 대가로 이상직이가 딸이나 사위한테 금전적인 그 혜택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3자 뇌물이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직접 뇌물입니다. 직접 뇌물이에요? 간접 수뢰라고 합니다. 직접 뇌물. 직접 뇌물. 제3자는 이제 이재명이하고 성남 FC처럼 이재명에게 내가 구단 주고 성남시 거니까 내가 직접 당사자지 3자냐고 우기고 있잖아 지금. 예. 근데 이거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이게 그 본인이 받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직접 뇌물이에요. 근데 보통 제3자는 이제 그 관련이 있지만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들. 요게 제3자 뇌물이고. 알겠어요. 예. 지금 이제 이제까지요. 그 박석호라고 있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의 대표가 박석호입니다. 예. 이분이 작년 9월 달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자료를 검찰에 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제임스라는 사람이 계속 그 서류들이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임스가 누구냐? 이랬더니 서창호입니다. 요까지는 이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검사장이 누구냐? 문재인이 동생 그때 문성인이야. 인자 돌림이야. 문재인. 그다음에 인자 돌리니까 문성인. 이 검사장이 갑자기 제임스가 서창호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이 네. 바로 이제 전주지검장부터 바꿨잖아요. 특수 반부패 부장했던 우리 유명한 문홍성. 이번에 이게 문씨지만 인자 돌림이 아니잖아. 남입니다. 문홍성. 이번에 이게 전주지검장을 바꿔가지고 네. 전면적으로 재수사 갖고
이 모든 서류를 TV조선이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내 9시 뉴스의 TV조선에서 계속 이 이스탄공 이 문제를 그래요?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전주지검은 이상직이 주소지가 전주라서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간 겁니까? 그렇죠. 이상직이가 이제 거기서 국회의원하고 음. 관할이죠. 음. 지금 이제 이상직이는 1심에서 6년 받았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저 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석이 나와요? 그런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이 항고하고 지금 난리인데 예. 모르죠. 이게 판사들이 음. 자기는 이게 불사조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랬죠. 예. 아마 이제 그 6년 받았으니까 음. 다시 들어갈 거고요. 음. 지금 그 조사가 예. 2014년 15년에 그 종업원들 뽑은 것도 이게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창호도 조사하는 거죠. 서창호도 이게 비행기 빗자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영어를 못하더만. 문재인 집안의 내력이 영어 하는 사람이 없어. 문다해도 영어를 못해요. 그래요? 근데 전무로 들어갔잖아. 근데 월급을 몇 억을 받았잖아요. 이 문다해가요. 태국 갈 때 그 집을 5억 천에 팔고 갔어요. 그 빌라를 5억 천만 원에 팔고 갔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상한 거래라고 알려져 있던.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그 서창호 남편으로 된 걸 어. 문다희한테 정려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팔고 5억 천에 갔는데 네. 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지. 2억 5천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양평동에 7억 6천에 또 빌라를 산 거죠. 아하. 태국에서 2억 5천을 벌어서 집을 사고 이게 또 1억 4천이 오른 거예요. 박원순 때문에. 그 이게 또 팔고 청와대 들어가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팔고 도망가서 돈 벌어가 집을 비싸게 사고 또 오르니까 팔고 청와대 들어가 살고 이런 게 거래를 한 자입니다. 따라서 저는 서창호에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뇌물성으로 형식만 취업시킨 한 거다. 네. 실질적으로 이게 일을 한 게 없어. 비행기가 한 번 떤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전무로 연봉을 몇 억을 준다?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직접 뇌물이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 이스타젯 태국 이스타젯 수사를 통해서 일단 제임스인지 서창훈지를 수사하고 예. 그걸 거쳐서 결국 이상직위를 수사하고 그걸 거쳐서 결국은 문재인이를 수사하게 될 사건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문재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대표가 누구냐면 김유상이거든요. 김유상? 김유상.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상직의 보좌관 출신인데 자기는 자기는 이상직하고 일면식도 없고 요즘 연락도 안 한대 몇 년 동안. 근데 자기 보좌관을 대표로 임명해놓고 와 정말 이게 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물러났어요. 수사 들어오니까 김유상이가. 근데 이거 검찰이 압수했잖아. 그랬더니 2017년에 문재인이가 경선했잖아요. 예. 이때 문재인이를 도와야 된다. 당원가입해야 된다. 당원가입은 이게 전라도가 마양처럼 자기 고향 있잖아. 완산. 이런 게 완전히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범죄가 많이 노는데 거기에 보니까 김태년이 있잖아.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김태년이 후원해줘야 된다. 그래가 이게 몇십 명 이름을 후원하고 이런 게 놉니다.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남을 수가 있어요. 정치자금법이나. 저는 김태년이든 이런 데 친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을 보니까 이건 뭐 정당 조직 옛날 정당 조직처럼 했더라고. 예. 거의 막 조인터 까는 수준으로 그 사람들이 회사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한테 막 할당하고 막 체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내 이상직이가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좌관을 통해서 계속 이게 통치를 해온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자기는 불사조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네. 결국에 이상직이든 서창호든 문재인이든 영원하게 불사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 들어가면요. 결국 이제 저는 엄중하게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말 저는 나쁜 게 어떻게 자기 가족한테 뇌물을 주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리를 판. 그래서 제가 어제 TV조선 있잖아요. 딱 나가서 이걸 한마디로 이게 매관매직이다. 이랬더니 또 윤정호 앵커가 놀래가지고 매관매직 하니까 물타는데 제가 보기엔 매관매직이 저는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놀래기를 잘해. 자, 이 지금
좌파들의 그 더러운 그 아주 정말 시궁창 같은 이런 그 이 커넥션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고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 대체로 문재인 때 터진 사건들이야. 당장 이스타제도 문재인 때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덮어뒀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태양광 비리도 문재인 때 수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덮어놨지. 그렇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화영이 이것도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이화영. 네. 예. 이게 금액이요. 예. 제가 어제 방송할 때보다 오늘 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계속 금액이 늘고 있어. 이화영이가 예. 그 원래 3명을 청구했는데 네. 한 명은 이제 그냥 청구 안 해도 될 걸 청구했다가 또 기각시키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이화영이가 그 국회의원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좌진 출신 중에 그 문성옥이라고 여성분이 있어요. 문 승리할 때 밑으로 성옥. 이분이 보좌진 출신이에요. 근데 검찰에서는 한 가족으로 경제 공동체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순하게 보좌진이 아니고 더 그래서 가까운 특별한 관계다. 특별 관계다. 남녀 관계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성옥이가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이 사람에게 월 200만 원씩 처음에는 7천원 했다가 이제 9천만 원을 하거든요. 9천만 원씩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돈이 전부 이게 이화영한테 갔다. 그냥 이름만 빌렸다. 특수관계니까. 뭐 그 돈이 그 돈이죠. 한마디로 이게 지갑이 하나는 거죠. 네, 이게 네. 경제공동체 공동지갑이라 보면.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볼 때 아무래도 이게 이거는 200만 원씩 받아 이화영이가 쓴 건데 이래가지고 이제 그 문성옥은 기각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화영이 하고 네. 그다음에 쌍방울의 부회장 박영철이라고 있거든요. 박영철. 이 2명은 27일 날 신문합니다. 27일 날. 저 구속영장. 예. 근데 이화영이는요. 네. 총 받은 게 그 자기 보좌진 문성옥이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4억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2억 5천이 뇌물로 봐요. 나머지는 정치자금법이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평화부지사는 공무원이잖아. 그 다음에 부지사는 고위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 보죠. 네. 따라서 이제 그 부지사 때 받은 거는 뇌물이고 1억. 그 다음에 킨텍스는 경기도가 33%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상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준한다고 법에 돼 있어요. 네, 준공무원. 그래서 이제 1억 5천.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치면 2억 5천이 뇌물이고 나머지는 이게 정치자금법이다. 뇌물죄가 훨씬 무겁죠? 정치자금법은 5년 이하니까 뇌물은 이제 1억만 넣으면 10년 이상 아닙니까? 1억 넣으면 10년 이상 아닙니까? 특가법 대상이구나. 특가법이죠. 따라서 저는 이화영에게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박영철이는요. 조금 이게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쌍방울의 실사주가 돈을 다 줬잖아. 근데 5명이 도망가 버렸잖아. 그 중에 이규화라고 여자분이 있거든요. 네. 이규화에게 체포돼가지고 48시간 조사받고 이제 석방된 그 여성분은 빼더라도 네. 지금 여기 김성태나 양성길이 전부 이게 도망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박영철이가 부회장인데 대신 구속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혐의는 돈을 준 혐의잖아. 근데 박영철이가 준 건 아니잖아. 쌍방울의 실회장이 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 박영철이가 뭐 증거인멸도 하고. 뭐 망치로 무슨 저 컴퓨터를 두드려 부쉈다면서. 아니 그걸 왜 망치로 부숩니까? 무식하게. 옛날에 유동규도 자기 그 내연녀 보고 핸드폰을 부수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 버리라고 그렇게 지시해가 3차 구속됐잖아요. 근데 망치로 무식하게 저 조폭들은 하는 게 다 무식해. 다 이게 조폭들이거든. 전부 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쌍방울의 회장을 도피시켰다는 건데 솔직히 부회장이 어떻게 회장을 도피시킵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 네. 따라서 저는 뇌물 준 사람은 5년 이하입니다. 네. 1조를 줘도. 따라서 이게 그 박영철은 기각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게 그 이화영이는 이거는 이게 기각되면 법은 뒤엎어야 됩니다. 이거 기각되면 이게는 김명수 공작이 아니고는 안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방영철은 조폭이 아닙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방영철요? 예. 그 조폭 밑에 일하면 준조폭이죠, 뭐. 아니, 그 밑에서 이게 부회장으로 일하고 증거인멸하고 돈 주고 예. 자기 도피시겠다고 공수장에 놓잖아요. 예.
공장에. 제가 여기 여러 언론사에 지금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이런 자들은 이게 공장을 다 이미 심리했기 때문에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저는 노컷, 조선일보 여러 군데에 다 이름을 며칠 전에 확인해서 이게 공개합니다. 이 범죄자들 왜 공개 안 하고 보호해 줍니까? 그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지금도 이게 배소연이라고 안 하고 배모씨라고 하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에게 공개 심리하는 거거든요. 뭐 저는 이름 공개하는 게 맞다 봐요. 그렇지.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안 하고 이모라 그러면 그게 누군지 모르잖아. 진짜 집에 있는 이모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이재명이라고 해야 되듯이. 네, 그래요. 이 이화영 관련해서 보니까 법인카드를 여러 장을 받았더라고요. 쌍방울로부터. 네. 쌍방울 법인카드를 여러 개를 받아갖고 썼는데 그 쓴 액수가 모두 합치면 3억이 넘는 데는데 그 중에 하나는 1억 이상을 썼는데 두 사람이 같이 썼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게 그러면은 문성호. 이화영이하고 문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쓴 겁니까? 아니 문은 아니고요. 문은 이제 그냥 보좌진인데 아까처럼 좀 특별 관계로 검찰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 검찰에서는. 네. 근데 그보다 지금 검찰은요. 제가 이제 좀 취재해 보니까 예. 이화영이를 잡는 게 아니에요. 이화영이는 이게 그냥 국회의원이고 부지사인데도 피라미로 보더라고. 이 전부 돈들이 이재명을 위해 썼다는 거죠. 아하. 전부 이게 돈이 이재명이 조직 관리하고 아태엽하고 했잖아요. 결국 쌍방울 KH그룹, 그다음에 아태엽의 안부수, 네. 아태엽. 예. 이번에 불법 선거 사무실 50명. 좀 이게 그중에 한 명 기소됐죠. 전재용 씨 여성분 기소됐잖아요. 그다음에 이화영. 이 세 명이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 북한에 돈도 주고 그다음에 이재명 조직 관리하는데 다 쓴 걸로. 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타겟은 이재명이죠. 그러면 네. 이화영의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개인적으로 뇌물을 착복해서 10년 이상 형을 받고 파렴치한 자가 되느니 사실 이거 내가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쓴 거 아니야. 나 이재명이 선거하느라고 이거 이렇게 좀 돈 만들어서 한 거야. 내 나름대로는 정치활동한 거야. 라고 변명을 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최소한 파렴치한 뇌물범은 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제도 방송 끝나고 제가 예. 변호사들 패널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예. 이화영이든 배소연이든 유동규든 정진상이든 언제 입을 열까? 이걸 이게 어제 열띤 토론을 했어요. 어허. 결론은요. 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어질 때 그때 입을 엽니다. 그럼 지금 열어야지. 지금 이게 그것도 모르나? 아직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재명이가 대통령만 되면 다 사면해 줄 거다. 다 사면해 줄 거다. 아니, 이 기대로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유동규, 배소연, 이화영 봐. 아니 그런 거는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대충 혼자서 생각하면 안 되지. 인생 망치지. 이대영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0%.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각자 살 길 찾으시라고. 그러니까 예? 이재명이 근데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 해도 완전히 날라가죠. 예. 100만 원 이상만 해도. 아예 못 나오니까 출마. 예. 그다음에 그 성남 FC 후원금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빼도 받기 어렵죠. 그다음에 쌍방울도 지금 이게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돼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이 충분하니까 잡아와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 벌써 그 검찰이 김성태하고 딜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연락이 되는 것 같아. 너 이게 빨리 들어와. 들어와 불면 너는 좀 봐줄게. 이게 검찰이 잘하는 거잖아. 원래 이게 딜이거든. 아니 그 사람 원래는 이게 딜이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플리바게닝 걸. 근데 그 사람 바깥에 있으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 벌써 이게 검찰하고 쌍방울하고 접촉이 된다. 그래서 이게 빨리 들어오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시간의 문제죠. 이재명 잡는 거는 검찰은 이게 이재명을 잡아야지 쌍방울 김성태 잡으면 뭐 합니까? 이게 노고요. 예. 근데 와 이원석 총장이잖아요. 예. 정말 이게 무섭더라고요. 사람에게 부드럽게 보이잖아. 이 수사 종합회가 수사 총괄 팀장이 수원지검의 2차장이거든요. 예. 2차장 검사. 이분이 김형록입니다. 옛날에 이준석이 대전에 이준석이가 성상납 받을 때 대전에 부부장 검사가 수사 기록에 성매매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잖아. 예. 그 검사가 김형록이에요.
근데 김영록 검사가 수원지검의 2차장 검사로 수사 총괄 책임자예요. 그래요. 근데 이원석 총장이 완전히 박살내고 교체해버렸잖아. 너 이게 왜 이재명이 변호사법 그 허위사실 있잖아. 변호사비 2억 8천 정도. 근데 실제는 수십억 갔잖아요. 근데 이걸 기소를 못했잖아요. 근데 불기소 이유서 14장에 보면 다 이게 20억이 간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이원석 총장이 노발대발한 거죠. 아니 이걸 이재명이 기소를 안 해? 선거법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쌍방울도 빨리 잡아오고 왜 출국 금지 안 해서 이래가지고요. 근데 이게 전격 교체해버렸어요. 김영록이 온 지가 6월 달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감사원에 보내버렸잖아요. 감사원에. 그러면서 이게 누굴 데리고 왔느냐. 감사원 파견 검사로? 예. 근데 감사원도 중요하지만 뭐 김영록이를 버린다기보다 김영록도 잘했죠. 열심히. 근데 더 센 사람 평택지청장 김영일. 옛날에 국회의원 했던 제 아는 김영일하고 이름 똑같아요. 김영일. 이분이 평택지청장인데. 그 국회의원 했던 김영일 총장도 엄청 센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평택지청장 김영일은 누구냐? 예. 전라도 이게 이원석의 직계 고향 후배야. 근데 그 대검에 2019년에 대검에 범죄 그 수집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때 고발 사주 손준성이하고 기억나죠? 그때 민주당에서 야 김영일이가 그 고발장 써가 출력한 사람이야. 고발해가지고 탄압해. 이게 김영일입니다. 그래요. 와 핵심이죠. 대검에 범죄정보 수집단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원석의 전라도 고향 후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야 영일아 네가 와가지고 이게 이재명이 완전 다 잡아요. 이래가 이게 전격 교체해버렸잖아 며칠 만에. 네. 따라서 저는 월요일날 오거든요. 김영일 네. 오면 이게 쌍방울부터 제대로 이게 이재명 줄기소 성남 FC까지 전벽에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 김성태 빨리 들어와서 다 보는 게 낫겠네. 버티기가 어렵겠네. 그렇죠. 옛날에 저희 어릴 때로 뭐 표로 치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렇지. 옛날에 그 간첩 있잖아요. 네. 간첩 표 대회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저희 학교에서 네. 저희 학교 전국에서 1등한 것 중에 이런 게 표가 있었어요. 뭐 우리 앞에 가는 저 사람 간첩인가 다시 보자 뭐 이런 거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때 1등 했던 게 뭐냐 그에 1등 했던 게 사랑하는 애인도 알고 보니 간첩. 아이고. 사랑하는 애인도 알고 보니 간첩. 이게 1등 했어요. 제가 기억나요 어릴 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 표현하면 이게 자수하여 광명 찾자. 지금 이게 김성태, 너게 배상윤, 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도망 달리는 거지. 요즘 같은 이게 지구 글로벌화 시대에 어디 도망가 있어? 다 알거든요. 빨리 이게 들어가지고 이재명이 불고 너 형량이나 좀 줄이라.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방통위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게 TV조선 뭐 저도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방송국입니다만 이 TV조선의 재승인 이제 우리가 그 TV조선에 저도 프로그램 진행자였기도 하고 또 패널로 해서 그 사정을 좀 알잖아요. 이 문재인 좌파 정권하에서 TV조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요거는 이제 그 한상혁이부터 알아야 돼요. 한상혁이가 아무 경력이 없잖아. 근데 왜 좌파 내에서 방통위원장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이게 왜 주느냐? 저는 아버지 때문이라 봐요. 이것도 이게 아버지 찬스예요. 한상혁이 아버지가 옛날에 그 영기 군수 왜 그 선거 양식 폭로 기억나시죠? 있어요. 한준수 군수. 그 아들이에요. 한준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 내에서는 야 이게 양심적 폭로자 아버지 덕을 많이 본 거죠. 그때 그 한준수의 변호사가 이상수라고 또 유명한 변호사 국회의원 있잖아. 노동법 국회의원? 예, 이상수. 중랑구. 예. 그거가 이게 그 한준수의 변호사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상혁이가 뿌리가 깊네. 예. 한상혁이가 박사님 그 후배인데 고대 법대 나왔어요. 이 말은 이게 언론은 전혀 몰라. 아니 고대 법대 나왔. 아니 왜 고대는 왜 뭐 아무나 들어가나? 근데 언론은 모른다는 거죠. 예. 법대는 왔는데. 예. 근데 그 보험회사에 오래 근무한 거죠. 보험회사에 보험회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수 변호사가 너에게 고시 한번 봐라. 이래가지고 이 고시 공부를 늦게 해가지고 나이는 61년생이니까
쟤보다 9살이 많아. 나이는. 근데 제가 신림동에 강의할 때 저한테 수업 들었다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수업들은 어떻게 보면 제자죠. 쟤보다 이게 연수원 기수가 2년 후배예요. 제가 28기인데 한상이 30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 경력은 대학원을 이재명이 후배로 갔죠. 네. 이재명이가 중앙대 나왔잖아. 거기 석사인 게 방송 공부에 답니다. 그 흔한 박사도 하나 없으면서 이게 석사. 그리고 이게 뭐 고문 변호사 MBC 몇 개 하다가 박문진 이사하고 근데 민원연 대표해가지고 네. 이런 사람이 이게 방통위원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위원장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네. 근데 이 한상혁이가 종편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3년마다 막 심사하잖아. 미국에는 10년, 영국은 8년이에요. 영국이 10년, 미국은 8년이네. 근데 종편 심사할 때 점수가 1000점 만점이에요. 그 중에 650이 넘으면 통과되죠. 근데 항목별로 50점이 50%가 안 되면 꽈락입니다. 네, 과락. 그러니까 근데 이거 TV조선이 650점인데 총점이 653점이니까 넘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심사인 걸 가지고 야, 꽈락 하나 만들어 다시 심사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이게 심사위원을 제가 한 수십 번은 들어갔을 겁니다. 정부위원을. 네. 근데 한 번 점수 매기면 끝이지. 이걸 다시 매깁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공적 책임 공정성에서 점수를 꽈락을 준 것이. 왜냐하면 이게 210점 만점에 그러면 이게 50이 되려면 105점이 넣어야 되잖아. 네. 근데 0.85점 부족하게 104.15를 준 거죠. 104.15. 야, 이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승인이 안 되잖아. 조건부로. 네.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게 심사위원이 그때 13명이었어요. 네. 위원장 포함해. 근데 그 중에 4명이 의심스럽다고 이미 감사원에서 다 조사한 거예요. 아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있잖아. 감사원에서 이게 고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북부지검에서 어제 심사위원 4명까지 핸드폰 압수해. 사무실까지. 야, 역대 제가 보기 민간인 심사위원까지 압수한 거는 저는 초유의 일이다. 엄청난 일이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예. 수기로 1차 점수를 다 써내고 나서 예. 다시 그 TV조선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점수를 다시 고쳐서 관악을 해갖고서 재승인을 조건부 재승인으로 예.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럼 이자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까? 지금 이제 그 영장의 혐의가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맞죠? 그렇잖아요. 이 TV조선에 다 업무를 못하게 한 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죠. 이 혐의로 이제 다 지금 이게 조사 중에 있고요. 저는 이 제도가 1000점 만점이랬잖아요. 그 중에 딱 객관적인 수치로 매기는 거는 얼마 안 되고 네. 570점이 비계량 점수입니다. 주관적인 거. 주관적인 570점이 한마디로 이게 심사위원이나 방통위원이 지 꼴리는 대로 점수 주는 거죠. 아니 TV조선이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이게 TV조선이 권력 눈치 봤잖아요. 박사님도 자르고 지금 방송 가보십시오. 지금 이게 좌파 패널을 꼭 2명 안 친한 데가 제일 심한 게 TV조선입니다. 그래요. 채널 A는 오히려 보수가 3명씩 앉을 때도 있어요. 아, 너무 협박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 TV조선이 너무 공정해서 난린데 근데 이걸 공정성이 없다고 50점도 안 되게 꽈락을 주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요 YTN이나 다른 이게 방송 가면요 패널이 2명 나와요. 한 명은 뭐 저 최진봉이나 김관옥이나 민주당 패널이 나와. 그다음에 한 명은 뭐 김재섭이나 천하람이나 장성철이나 이렇게 이준석이 편드는 그 위장자파. 위장자파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송은 위장자파. 근데 이게 수구 꼴통 좌파 오픈된 좌파 하나 그다음에 좌파 프락치 위장자파 하나 이렇게 2명이 하는 게 이게 공정하냐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주고 TV조선은 꽈락을 주고 이게 저는 얼마나 이게 언론 장악하는 이것도 이게 진짜 큰 범죄거든요. 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그 5.16 혁명할 때 제일 먼저 장악한 게 뭐냐? 그게 바로 KBS 방송국입니다. 그만큼 이게 방송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좌파들이 장악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번에 철저하기 전에 수사해서 모든 걸 이게 음벌에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 이 방통위 부분은 뭐 당장 우리 TV조선이 문제인데
TV조선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 제가 잘린 후에도 우리 자유파 전선을 맡아서 정말 고군분투 해왔거든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는 저나 각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 더욱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연이 있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또 자제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번 이 방통위 또 심사위원들의 이른바 그 점수 조작이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1차 내고 난 다음에 고쳤다면 그거 조작이지. 정치적 의도로 있었다면 이건 아주 엄격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게 이준석이 잠깐은 다뤄야 되겠어요. 성상납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걸로 이제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요? 예. 지금 이제 제가 강신업 변호사인데 네. 불기소 이유가 7장이더라고요. 7장인데 그 중에 3장은 뭐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판단해낸 게 4장입니다. 4장. 예. 근데 그 중에 성상납이 있었다 없었다는 한 줄도 없어요. 성상납에게 판단할 이유가 없죠. 뭐냐면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성상납은 이제 그 2013년이고 그다음에 그 20차례 접대가 있잖아요. 마지막 접대가 15년에 추석하고 설 명절이잖아요. 근데 그 제가 4장을 봤더니 제 예상대로 네. 결국은 이제 그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돼야지 시효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포괄일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범죄 목적, 범죄 의사가 단일해야 된다. 이 말은 목적이 하나로 단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근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방법도 동일해야 된다. 범행 방법이. 예. 이런 게 3가지 요건이에요. 포괄일제가. 네. 그런데 경찰은 보니까 성접대는 박근혜 대통령 한번 와주십시오. 이런 목적으로 성접대고 그 다음 접대는 최태원 회장을 사면해 주세요. 이런 게 목적이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선물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아이고 관계나 유지 좀 하자 불쌍하니까 2번 선물 보낸 거죠. 따라서 이게 그 포괄일제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3가지 범죄를 나누더라고. 20차례를 앞에 그 성상납은 시효 지나버렸잖아. 그 다음에 최태원의 하이닉스도 시효 지나버렸잖아. 그러면 이게 명절 선물만 시효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명절 선물은 대가성이 없다. 의례적인 선물 아니냐. 이래가 이게 알선 수재만 무혐의 나고 그 다음에 무고죄하고 증거인멸 그 다음에 범인 도피는 수사를 계속한다. 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불기소장에 4장에. 네.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네요. 제가 여기 박사님께도 그 카톡 보내줬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저께요. 이틀 전쯤에 예. 목요일 날 네. 제가 이제 그 갔잖아요. 이준석이 수사 받은데 거기 박사님 요 방송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원래 서울지방경찰청은 세종문화회관 뒤에 있잖아. 네. 근데 이게 좁아가지고 반부패부하고요. 이런 데 수사대는 마포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마포의 그 불교 방송 그 뒤 건물이 수사됩니다. 광수사대? 예. 예. 제가 이제 5청의 금융범죄부의 사건에서 갔더니 네.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요 2청에 이준석이가 조사받다가 도망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밤에 이게 BMW 타고 도망갔는데 이게 왜 도망을 갔나?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수사가 안 끝났대요. 수사 도중에 10시간 수사받고 12시간. 몰래 나왔다는 게 도망간 거구나. 12시간 조사받고 이게 곤란한 질문이 나오니까 조사를 안 받고 근데 이게 다음에 하자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일 날 유상범 의원 문자가 나왔잖아. 네.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인데 그때 정진석이 옛날에 비대위원 아닐 때 위원장 예. 그때 문자가 나왔잖아. 옛날 문자. 예. 이걸 가지고 핑계 대면서 나 조사 못 받겠다. 안 온다는 거예요. 이준석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나머지 조사 받고 조사에 날이 나고 와야지. 조선 할인도 안 했어요? 지금 신지역 쿨톡에 보면 다 안 했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조사는 또 한다고는 들었어요. 제가 경찰한테 직접. 수사가 잠깐 중단된 거네. 아니 그래서 경찰이 수사 중이라 했잖아요. 계속 수사한다 그랬잖아요. 뭐고 수사 끝났으면 송치든 아니든 결정 내려야죠. 지금 이렇게 말일까지 가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제가 알기로 이게 강신의 변호사 제가 듣기로는요. 네. 마담까지 수사했던 어. 와, 저는 아가씨마에게 물어가 수사한 줄 알았더니 하하. 술집에는 이게 대마담도 있고 새끼 마담도 있고 마담들이 아가씨 관리하잖아요. 아하. 그 마담들이 그게 그 하얀 원피스 입은 사람, 빨간 드레스 입은 사람 다 이게 마담들이 누군지 알잖아. 그래. 그게 조사가 다 돼 있다니까. 이걸 이게 경찰이 이준석 피해자 이게 이 마담 알아요? 뭐 이런 막 조사가 곤란하니까 저는 도망간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음. 지금 이게 빨리 조사를 마무리해가지고 송치를 해야죠. 근데 이준석이 그때 유상범 의원이 뭐랬어요? 왜 조사를 거부하느냐? 20일 날. 네. 17일 끝났으면 그런 말 안 하겠죠.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에게 정보력이 좀 있는 것 같아. 따라서 제가 이게 경찰이 듣기로는 수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네. 이준석이 협조를 안 하니 빨리 이게 다시 안 오면 체포해야죠. 체포해서 이게 마무리 무고 혐의 증거이면은 기소해라. 이렇게 저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뤄야 될 주제는 되게 다 다룬 것 같은데 오늘의 한 말씀? 오늘요? 예. 뭐 저는 이제 그 아까 이게 그 외교 문제 네. 이게 그 정말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괴별서 선정 선동 있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저희가 탄핵할 때 그 괴별서 문장을 많이 했죠. 그때 우리 100만 이상 훨씬 많이 받잖아요. 네, 했죠. 이 괴별서의 선전 선동 이걸 이게 가장 악용하는 게 좌파들입니다. 항상 이게 서로 싸우다 보면 극우파하고 극자가 통하거든요. 괴별서는 이게 극우가 맞죠. 히틀러. 따라서 이게 괴별서 문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야,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될 수 있는 걸 크게 해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이 괴별서요. 거짓말 하려면 근데 이걸 제일 잘 실천하는 게 첫째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가 쌍방울하고 관계 부인할 때요. 그냥에 나 뭐 쌍방울하고 관계도 없고 이화영하고 뭐 관계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면 대중들이 안 믿어. 그냥에 한마디로 크게 나 쌍방울은 내복밖에 안 입어. 야, 이 엄청난 그 쌍방울은 내복밖에 안 입어. 왜? 내복도 명품 있는 걸 드러났습니다. 쌍방울 내복은 싸기 때문에 안 입잖아요. 이런 거 이게 그 큰 거짓말이죠. 큰 거짓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김문기 씨 사건 터졌을 때 나 그 사람 몰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아예 해명하는 거다. 뭐 만났는데 몇 번 만났는데 크게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뭐 다른 일도 없었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 그 사람 몰라.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하는 게요. 네. 이번에 영국 조문 있죠. 예. 이것도 이게 민주당의 어떤 사람이 큰 거짓말을 하더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초청도 안 받은 데 갔대.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그냥 뭐 조문했니 뭐 장례식 갔니 어떻게 하면 작은 거짓말이잖아. 근데 이게 초청도 안 받은 데 갔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어제 제가 김어준이 보고 무식하다고 직격탄 날려버리는데. 예. 이 모자 있잖아. 예, 달린 거. 모자. 예. 이거는 이게 왕족만 쓰는 건데 너 김건희 줄리가 왕족이야? 왕족만 쓰는 거래. 근데 다 쓰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가 뭐랬냐? 그 다음에 그 정책위의장도 뭐랬냐면 천공선님이잖아. 천공선님이 뭐 기가 어떠고 해가 조문 안 갔대. 와, 정책위의장이. 그 다음에 최고위원이 천공선님 때문에 조문을 고의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날 조문 가면 기가 뭐 안 좋다고 일진이. 이런 게 좌파들의 큰 거짓말 있잖아요. 저는 이게 반드시 응징해야 되고. 그럼 이게 마지막 개별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승리한 자는 진실 따위를 추궁받지 않는다. 승리한 자는 진실인지 추궁받지 않는다. 이기면 덮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결론은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기게 돼. 그래서 추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싸움에서 좌파가 이기면 그럼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추궁 안 받습니다. 승자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번에 전쟁에서 저희가 반드시 승리해서 좌파들의 큰 거짓말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응징해야 된다. 이걸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긴 자는 승리한 자는 진실 따위를 추궁받지 않는다. 예, 이게 5년 전에 실제로 저게 일시적이지만 먹혔어요. 좌파들이 온갖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서 승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불법 사악한 공작 짓거리도 추궁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5년 동안은.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자유파가 정권을 되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추궁해 가야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리해서 반드시 추궁해서 완전히 음벌해서 예. 쳐야 된다 봅니다. 예. 오늘 법보다 주먹 서정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